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집중화 속의 청년 인구 감소, 현재 모든 지방정부의 고민입니다. 특히 지역의 미래를 알 수 있는 청년 인구의 감소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경상남도는 지난해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고 찾아오는 청년 특별도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사토크 불독은 청년 특별도 경남의 현 주소와 진정한 청년 특별도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청년정책추진단 김상원 단장, 청년농업인 박지현 대표, MBC 경남 장현 기자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단장님은 또 청년과 주제로 이야기 나눌 때마다 뵙는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철학적인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매번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 청년은 과연 누굴까요? 정말 철학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요. 청년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미래의 주역 또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주역이 다 청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선 또 제가 공무원이고 경남도를 대변해서 또 정책적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청년의 나이를 어떻게 보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청년기본법이 작년에 만들어졌고요. 청년기본법 상에 따르면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를 청년의 나이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다른 법령이라든지 또 개별 조례에 따라서 지역별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청년의 나이를 이제 규정할 수 있게끔 열려 있는데요. 청년기본법 상으로도요.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 기본법과 똑같이 19세에서 34세로 보기도 하고요. 또 청년 농업인은 또 45세까지 이렇게 열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적 수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시군 조례도 또 다릅니다. 뭐 39세까지 보는 것도 있고 또 농어촌 지역은 45세까지 보기로 하고요. 좀 특이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2015년에 유엔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다시 바꿨거든요. 만 18세에서 65세까지를 65세까지요. 예, 청년의 나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폭넓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정책적 상황에 따라서 좀 다양하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엔 그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 65세까지. 아니 제가 왜 말을 끼어드냐면요. 네.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제 청년 정치인 그러면 만 45세까지 이제 보는 정당들이 좀 두루 있고. 네.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군 지역의 청년 회장님은 네. 72살이세요. 청년 회장님이 네. 말 이장님은 나이가 훨씬 많으시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유엔이 좀 굉장히 시대를 좀 더 앞서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15년에 그렇게 개정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 김상원 단장님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미래를 준비하는 세대는 청년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네.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먼저 유엔 기준으로는 청년 네 분과 오늘 함께하는 사토크 불독인데요. 일단은 뭐 청년 기본법 그리고 우리나라 어디를 가더라도 일단 청년은 박지현 대표와 제가 해당은 될 것 같은데 지난해 경남을 이제 빠져나간 청년은 1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박지현 대표나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남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네. 경남의 청년 인구 유출 상황이 좀 심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네. 심각합니까? 우선 앞서 아나운서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이제 청년 인구 유출 패턴을 보면 주로 이제 20대 때는 좀 많이 빠져나가더라도 30대가 되거나 20대 후반에 이제 일자리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경향이 많았는데요. 예.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빠져나가면은 잘 안 돌아오는 이런 경향이 좀 심해지고 있고 좀 수치적으로 말씀 좀 드리자면 작년에 이제 18,000명이 넘는 20, 30대의 청년분들이 경남을 빠져나갔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보면은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청년 인구가 한 12,000명 가까이가 됩니다. 그리고 20대 청년 인구 유출이 또 16,000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80% 넘게 20대에서 빠져나갔는데 안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남성은 한 7,300명, 또 여성은 또 9,300명으로 여성 인구 유출이 더 심하고요. 예. 이 추세가 2018년에 10,000명이 처음 넘어섰다가 작년에 18,000명 이렇게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게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를 보면은 일자리 그리고 교육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청년 농업인 박지현 대표가 청년 입장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실 것 같거든요. 대표께서 보는 이 청년이 우리 지역을 떠나는 이유, 지역을 빠져나가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청년이 경남을 떠나는 이유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대학을 부산으로 진학을 했고 그리고 경기도 수도권에 있다가 이제 다시 경남으로 돌아온 청년 중 한 명인데요. 여전히 돌아와 보니
그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 거는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수도권에 있다가 다시 진주로 오니까 문화 격차가 심하다는 것 또한 이게 경남의 청년들이 떠난 이유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 같이 공감하는 것처럼 양질의 일자리라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무엇인지 어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이걸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남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경남이 지금 그 전까지는 이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국가 경제의 한 축을 잘 이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이유로 나갔던 청년들도 이 일자리를 찾아서 온 경우가 많았지만은 지금 현재 제조업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이 전환 과정이 필요한 건데 이 과도기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또 우리 지역의 일자리가 이 미스매칭이 일어나면서 네. 가장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창원이라든지 거제라든지 이 제조업 중심 또 청년들이 많았던 이 청년 인구가 많았던 도시 중심으로 이 많이 이제 빠져나가는 현상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그걸 중심으로 보되 아까 뭐 문화라든지 또 주거 환경이라든지 청년들의 어떤 이 뭔가 지역의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봐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영 기자도 듣겠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보다 앞서 생각해 볼 게 떠난 청년들이 경남으로 돌아오는 이유, 그리고 갔다가 공부를 해서 다시 경남으로 오는 이유. 이 지금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 4명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부 경남 출신이거든요. 네. 경남 출신인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경남에 와서 이제 계속 있는 거지만 이 4분 중에 과연 정말 지역을 사랑해서 난 경남에 정말 뼈를 묻어야 돼. 그리고 경남은 정말 나의 소중한 가치야라고 해서 있었을까요? 그 좀 스스로 좀 자문해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박지원 대표께서도 공부를 하고 다시 경남에 와서 이제 이 청년농부로 창업을 했던 케이스고. 그리고 이제 어렵게 공부를 해서 경남에서 이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셨던 부분이고 윤등은 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잖아요, 그죠? 결국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청년들에게 제가 몇 가지를 물어봤는데요. 경남을 떠나는 이유 그리고 경남을 다시 돌아오는 이유들 보니까 결국 일자리가 가장 큰 많은 얘기가 차지했고요. 또 재밌는 얘기를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놀거리가 없어서 재미없어서 떠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또 하나가 뭐냐면 뭐 같이 놀 친구들이 별로 없어서 친구들이 서울 가서 이렇게 막 사진도 올리고 연락도 오는데 왠지 좀 부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도 서울을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일자리 그리고 재미가 없어서 그리고 친구가 없어서 이런 대답을 저는 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남 3대 핵심 과제, 도정 과제에서도 청년특별도와 뭐 메가시티 다 연관돼 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상남도가 어쨌든 청년 유출이 계속해서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꼈고 앞서 이제 청년특별도를 선포했는데 이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경남 청년주간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네. MBC 경남 뉴스로도 계속 보도를 했었는데 네. 뭐 어떤 행사였나요? 우선 청년 주간 행사 올해 최초로 경상남도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도 좀 감회가 좀 남다랐고요. 경상남도가 지금까지 청년 행사 또 청년 정책을 많이 해오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행사는 좀 2가지 측면에서 좀 남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 행사 2가지, 하나는 법적인 측면 그리고 하나는 이 청년들의 땀과 노력이 많이 투입이 됐다는 그런 행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청년기본법이 제정이 되었고 거기에 매년 9월 셋째 주를 청년의 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방 정부 또는 국가 단위에서 청년의 날을 기념하여 이 행사를 이제 하게끔 이게 법적으로 제정을 해놓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청년 행사를 했었습니다만은 이 행사는 이제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행사라는 측면에서 좀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매년 이 청년 주간 행사가 열리게 되겠죠. 현장에 유엔 기준 청년인 장영 기자도 갔다 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유엔 기준 청년 고맙습니다. 네, 경남 청년 주간이 지난달이죠.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렸습니다. 이 정확한 제목이 제1회 경상남도 청년 주간인데요. 이 주말과 휴일 동안 여러 행사들이 많이 열렸죠. 우선 그 개막식이라든지 토크 콘서트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고요. 그리고 이 다른 지역과 교류회도 있었습니다. 이게 전국 처음 행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행사들을 이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했다는데도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좀 다녀갔던 게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이 지역의 청년 작가 20명의 작품 전시회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박지원 그
대표께서 이제 의장을 맡았던 네. 이제 경남도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경남 청년의회가 열렸는데요. 이 청년들이 정책 제안을 했고 그리고 이 경상남도의 실국 본부장들이 직접 답변까지 했는데 주요 영상들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오늘 청년 의원들께서는 청년의 더 나은 삶을 위한 40개 정책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꿈꾼 경남은 부산, 울산, 경남 청년이 주체가 되어 메가시티를 함께 만들어가고 어느 회사에 다니든 최소한의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경남입니다. 우리가 꿈꾼 경남은 청년이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주거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다양한 직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남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심리적 불안, 고립감의 지속으로 청년들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스며들어 있는 우울감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단순 심리 지원만이 아닌 다각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근거가 부족하다, 관련 규정이 없다, 현재로도 충분하다, 유사한 내용이 추진 중이다. 우리 청년들은 더 이상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위태롭고 불안합니다. 이제는 행정에서 청년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보살필 근거를 마련할 때가 되었습니다. 청년의 시각에서 보건의학적인 관점으로 복지 정책으로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제안했던 정책은 접근성이 좋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었지만 공공앱의 활용이 힘든 부분을 채택하여 기술적인 부분과 비용 측면을 고려해 온라인 사이트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남에서 문화생활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과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청년들이 어우러져 지내고 경남만의 원데이 클래스 문화가 만들어짐으로써 청년들이 함께 성장하는 경남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취업 희망 로드맵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실무형 인재가 주로 이공계 출신으로 요구되고 있어서 비이공계 출신 청년 취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취업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 전공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청년 일자리 교육 사업을 내년에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문사회 계열 청년에게 취약한 분야인 빅데이터, AI, 코딩, ICT 등 4차 산업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해서 현장 실무형 취업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도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수료 후 양질의 일자리와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부속 관리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네, 앞서 그 영상 속에 박지원 대표가 목소리를 냈던 곳이 경남도 의회죠. 네, 배경이 저는 매번 보는 것과 동일한데 주인공들이 바뀌어서 뭔가 좀 생경한 느낌이었는데 직접 현장에서 이제 목소리를 내 보니까 좀 어땠나요? 되게 이렇게 목소리를 낸다는 그 기회 자체가 네. 되게 갖기 힘든 기회라고 그렇죠. 잘 생각해요. 없죠. 네. 네. 그래서 저희 경청대 팀원들끼리도 많이 하는 말이 우리 목소리를 직접 내고 이 목소리가 정책이 되어가지고 실국장님들과 피드백한다는 이것만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다. 그리고 정말 저희가 제안한 정책이 실제로 반영된다는 그게 아무래도 진짜 되게 뜻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정책을 만들면서 경남을 저희가 만들어 나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직접 제안하고 또 반영이 네. 된다는 사실이 정말 네. 뜻깊을 것 같은데 장현 기자는 볼 때 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과제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제일 의미를 둔다면 경남의 청년 정책은 청년들이 직접 만든다. 이게 예. 전국에서 자료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굉장히 독보적인 이유죠. 굉장히 좋은 단계인데 하나 좀 이렇게 걱정을 하나 하자면요. 경상남도가 왜 이렇게 앞서 나갔을까? 뭐 청년 정책 네트워크 이게 정말 좀 잘 됐고 청년 7조례도 사실 기반이 됐던 거죠. 그렇죠. 그런 이게 이제 바탕이 좀 깔려 있던 건데. 그 중에 또 인적 요소가 우리 저 김상훈 단장님처럼 이 부분에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7조를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좋은 정책들까지 만들어 놨는데 이게 또 사람 바뀌면 이게 또 제대로 실행이 될 수나 있는 건가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정말 불가항력적인 네. 어떤 정책들의 연계성이 필요할 건데 네. 그런 부분까지도 좀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우선 장영 기자님 말씀하신 거에 뭐 100%, 200%, 300% 공감을 하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구조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청년 정책 네트워크의 활동을 이제 옆에서 이제 지원하고 같이 협력을 해 나가면서 느낀 게 이 청년 정책이 뭐가 만들어졌냐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이 과정을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아주 공고해지고 점점 발전하게 되면 이거는 어떤 누가 오더라도 청년 정책으로서의 하나의 중요한 소통 기구 또 청년 정책을 만들어내는 그 기구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이 뭔가 민과 간의 협력 거버넌스적인 측면에서 점점 매년 발전해 오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구조가 잘 발전을 해 나간다면 저는 뭐 이 청년 정책이 결과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체계라든지 체질 자체가 뭐 거버넌스가 더 강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희망을 많이 가져봅니다. 네. 뭐 바람 같아서는 우리 김상원 단장께서 뭐 공무원 생활 퇴직할 때까지 이 자리를 좀 계속 맡아줬으면 하는데 그런 불가능이 예. 되고요. 근데 어쨌든 구조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는 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아, 근데 또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저 박진 대표께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게요. 결국에 청년 정책이 계속 불가항력적으로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계속해서 정치 참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책에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정책들은 꼭 필요하고 그리고 이번에 만들어진 것 중에 이건 정말 없어져서는 안 되고 계속 유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유인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제가 아무래도 농업 팀장이다 보니까 저희 팀에서 제안한 정책들이 아무래도 좀 애정이 남달라요. 네. 네, 그래서 아쉬웠던 점은 우선 저희가 3가지 정책을 제안했었는데요. 수용된 거는 1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2가지는 꼭 필요한데 이게 어떤 정책이냐면 청년 농업인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차를 이제 그 전기 화물차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 하나랑요. 그리고 청년 농업인들의 제품을 한 곳에 모아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판매할 수 있는 그 창업 공간 네. 지원 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조금 잘 안 돼가지고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그건 저를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옆에 계신 가까이 있습니다. 네,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정답으로 한번 해주시죠. 네, 꼭 필요한데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제가 그럼 간단하게 뭐 조금 저도 이 청년분들이 제안하시는 정책이 40개의 정책이 다 이제 반영이 돼서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정책을 제안하다 보면 이 어떤 여건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도입이 어렵지만은 계속해서 그거는 우리의 숙제로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또 내년에 또 할 거고 그런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당장 수용은 안 됐지만 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면서 내년에 수용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게끔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양쪽 모두의 이제 노력이 필요하고 또 실현되는 과정도 중요할 텐데 실제로 이제 청년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된 장소를 또 장 기자가 다녀왔어요. 네, 이 구체적으로 장소를 제가 밝혀도 될 것 같은데요. 창원 상남동에 있는 이 메종드 테라스라는 건물입니다. 3층에 가보시면요, 이 청년 모든 건물에 청년이라는 주제가 붙어 있는데요. 우선 그 청년 공유 온 갤러리도 있고요, 그리고 오피스도 있고 주방 카페도 있고 그리고 청년 온나라는 곳도 있는데 이곳에서 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한번 집중 취재해봤습니다. 영상 보시죠. 네, 김창민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경남 청년센터 온나 이름이 좀 특이한데요. 어떤 곳이죠? 경남 청년센터는 경남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권익활동 지원을 비롯하여 각종 청년 정책들에 관련한 사업을 안내해드리고 운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저희 사업의 일부로는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도 있고요. 동아리 사업에 지원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원데이 클래스 등 다양한 체험 활동도 가능하시고요. 청년들을 위하여 상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이 이제 창원 이 성산구 상남동에 위치해 있고요. 네. 언제 이곳을 찾으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이 청년 온나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년센터는 뭐 청년들이 어떤 목적이나 이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개방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이 요새 고민이 있으실 텐데 일자리를 비롯하여 각종 뭐 마음적인 심리 상담부터 시작해서 체험 활동이 필요하실 때 아니시면은 뭐 청년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실 때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되시고요. 저희 청년센터는 평일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오픈되어 있고요. 주말에는 토요일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되게 하는 프로그램도 좋고 저는 많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오늘 처음 방문을. 오늘 처음이에요? 네. 딱 왔는데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되게 새롭고 청년들을 위한 공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2019년도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뭐 영어 스터디를 알아보다가 그쪽에서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경상남도에서 제공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아무래도 혼자 신청해서 왔다 보니까 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약간 조금 좀 쭈뼛쭈뼛 자기 왔다 해야 되나? 근데 강사님이 되게 재밌게 설명도 해주시고 클래스를 또 재밌고 쉽게 진행하다 보니까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경상남도가 이 청년 특별도라는 게 있는데 혹시 네. 얘기 들어봤습니까? 아니요. 경남이 청년 특별도라고 네. 하는데 이런 거 혹시 들어봤습니까?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오, 야 이거 들어본 사람 별로 없는데 어떻게 들어보시게 됐어요? 저는 또 경상남도 도청에서 하는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 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정책 쪽이나 이런 거에 많이 익숙합니다. 경상남도가 청년 특별도라고 네. 하는데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경상남도가 네. 청년 특별도라고 네. 하는데 경상남도가 스스로 네.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이 대부분 서울로 많이 가니까 서울에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약간 지방이나 경남에서 좀 많이 다뤘으면 청년들이 조금 흥미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취업에 있어서 다양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직업군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울 쪽으로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면은 여기서 지방에서도 충분히 많이 직업군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가 저는 지방이 갖고 있는 뭔가 인프라 차이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 이 인프라의 큰 격차를 줄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우리가 청년들이 그곳에서 누리기 위해 떠나는 것들을 좀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이곳에서 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북토크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즐길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사람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을 청년 때 많이 이 도시에서 추억이 쌓이면은 그 기억으로 사람들과 인적 네트워크가 쌓이면서 이 공간에서의 뭔가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면은 경남을 떠나지 않게 되는. 네, 여러분들과 함께 청년센터 청년운나에 함께 다녀왔습니다. 참 청년운나 들을 때마다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지역에 이런 센터가 좀 많습니까? 우선 경상남도 청년센터가 창원에 지금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군에서도 청년센터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창원, 김해, 또 통영, 남해, 또 거제, 고성 지금 현재 6개의 청년센터가 시군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 청년 친화 도시로 새롭게 선정이 된 밀양하고 함안도 지금 연내 청년센터 개소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점점 이 시군별 청년센터로 확대해 나가고 거점 공간으로 역할을 하게끔 많이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청년센터가 이 공간적 기능 또 오프라인에서 공간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접근성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의 어떤 그런 뭐 상담이라든지 정보 제공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경상남도가 이번 9월에 지난 9월에 경상남도 청년 정보 플랫폼을 이제 이렇게 서비스를 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청년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한눈에 볼 수가 있고 거기 안에 청년 센터에 대한 내용들도 다 같이 정보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분들도 같이 온 오프라인 병행해서 청년 센터와 청년 정보 플랫폼을 활용해 주시면 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경상남도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앞서 이제 봤던 영상 속에서 청년 온라인이었잖아요. 이런 센터가 오프라인 센터가 왜 좀 중요하다 보세요, 대표께서는요? 저는 1인 창업가로서 공간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많이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이 하나 있음으로써 여기서 네트워킹도 되고, 그래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뭐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이 공간 자체가 청년들을 모이게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청년들이 모이면 또 협업을 할 수 있고 이 협업을 통해서 또 다른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간에 대한 중요성을 그래서 이렇게 많이 깨닫고 있는데 이런 공간이 그 경남에 많이 생겨서 청년들의 좀 거점 공간이 되어가지고 청년들의 삶에 활력을 좀 많이 이렇게 불어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김상원 선장도 옆에서 고개를 계속 끄덕끄덕하면서 네. 예, 들으셨는데 이 경남 청년 네트워크 1, 2기가 제안한 정책들이 뭐 실행이 된 결과물일 거고요. 네. 이번에 또 3기가 제안한 정책들도 있잖아요. 네, 뭔가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괜찮은데 의미가 있겠는데 하는 것들이 있었나요? 제일 많이 요청하는 부분들이 청년의 마음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이게 아무래도 그만큼 이 청년들이 지금 그만큼 힘든 상황에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음 건강 치유를 통해서 불안감을 가진 청년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치유를 해달라는 얘기 좀 있었고 또 그 좀 의미가 있었던 정책들은 또 복지 향상에 관한 부분들, 일자리 지원에 관한 부분들, 또 생활 여건, 뭐 활동 지원에 관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박지원 대표도 이제 청년으로서도 앞으로 이제 청년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네. 근데 박지원 대표가 오늘 저희가 대표로 모셨는데 뭐 당연히 지금 청년이고 또 수식어가 청년 농업인 그리고 힙토 대표입니다. 힙토가 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어떻게 청년 농업인의 삶을 꿈꾸게 되신 건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우선 힙토는 네. 힙한 토마토의 줄임말이고요. 아, 힙한 토마토. 네. 농사 짓고 있는 대추방울 토마토에 좀 20대의 젊은 감각을 더해서 힙한 토마토 힙토라고 저희가 이제 이름을 지었고요. 힙하네요. 네. 네. 그리고 농사를 짓고 싶다는 생각 없었어요. 왜냐하면 농사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안 그래도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있어서 더더욱 농사는 짓기 싫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농업 유통에 창업을 하고 싶었고 창업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인턴을 이제 수출 회사에 그 배추 수출 회사에 인턴을 했었는데 그 대표님께서 유통을 하는데 생산이 같이 있으며 정말 큰 강점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에 바로 농사 지어야겠다 하고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청년 농업인이 되었습니다. 네. 부모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절대 안 해야지 네네. 생각을 하셨는데 네. 단번에 이렇게 바뀌었군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이제는 뭐 한두 건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제 청년 네. 농업인들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실제로 뭐 데이터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우선 이제 이 통계적으로만 보면 사실 농업 인구 자체가 이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남에 이제 경남 농업인은 한 25만 명 정도가 계시는데요. 예. 청년 농업인은 한 19,000명 정도로 한 7% 비율 정도로 좀 이렇게 낮은 편이고요. 이렇게 이제 현재까지 추세는 좀 청년 농업이라든지 농업인 자체가 좀 줄어들긴 하지만은 이 정책 수혜를 받으시는 대상은 이제 매년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업 자체가 지금 이제 6차 산업을 포함해서 미래의 먹거리로서 매우 중요한 경남도에는 매우 중요한 또 자원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청년 농업인 분들이 단순하게 농업이 아니라 이 힙토의 박지원 대표님처럼 여러 가지 융복합적인 그런 산업과 결합이 돼서 미래형 먹거리로서의 지금 기능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도 저희가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지현 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경남 농업의 미래도 결국 청년들에 있지 않나 이런 점도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이 경남의 농업 인구가 25만 명인데 그중에 7% 정도가 청년 농업인이고 그리고 융복합 산업까지 이제 이게 농업과 결합한다면은 정말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지현 대표는 대추방울토마토, 힙토 그 하는 게 재밌습니까? 전 재밌죠. 예. 재밌으니까. 그리고 또 소중한 재밌으니까 것이거든요. 네, 이렇게 예. 하고 있는데 재밌는 반면에 힘든 일도 많고 막 토마토 농사가 잘 안 되면 네. 짜증도 나고 또 잘 크고 있는 거 보면은 너무 기쁘고. 저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 박지현 대표처럼 대추방울토마토, 힙토 이게 재밌는 일이고 소중한 일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귀농이라는 건 주로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렇게 오는 경우인데 박지현 대표처럼 이렇게 청년들도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라고 해서 이제 후배 청년들에게 좀 이런 조언은 귀농 정말 괜찮은 거예요라고 한마디 소개해 주신다면. 아, 제가 감히 그런 말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기회가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제가 힙토에 다 담듯이 농업이란 산업 직군 안에서 각자가 하고 싶은 일을 되게 많이 할 수 있는데 또 실제 현장에 있으면 되게 지원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 생각보다 많은 지원에 저도 되게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하시면 네,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저희 함께 같이 네, 농업을 책임져 나가봐요. 네. 박지현 대표의 이 목소리를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박지현 대표도 그렇고요, 김상원 단장을 모신 것도 그렇고 또 경남이 청년 특별도를 선포한 것 그리고 경남 청년 주간 행사를 처음으로 진행한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떠나가지 말라는 저희의 또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어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의 또 목소리를 듣고 오셨죠? 이 경남의 청년 정책이 좀 불가항력적으로 지속이 될 수 있는 이유들이 청년들이 좀 더 이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또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게 이게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경남의 한 청년 정치인의 그 얘기를 직접 담아봤습니다. 청년 7조례 정말 주목 많이 받았고 상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청년 7조례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들을 더 해야 된다고 봅니까? 결국에는 청년 당사자들이 의원에게 제안을 했던 게 많은 부분에서 높게 평가를 받아서 2020년도 의정 대상을 받는 성과까지 이어진 거잖아요. 이제는 다시 청년에게 공이 돌아간 겁니다. 이전까지 정책을 만드는 거는 행정과 도지사 뭐 이런 정치인들이었고 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청년 정책의 당사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서 그것도 7개의 조례를 집단적으로 만들어냈던 사례는 전국적으로 찾아봐도 드문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행정에서 받아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할 거지만 7개 조례를 제안을 해줬던 청년 단체가 우리 이제 다 했어 라고 안주하는 순간 또 멈춰서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 7조례가 아니라 8조례, 9조례, 10조례 뭐 그 이상의 조례가 되려면 결국에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청년정책 네트워크 1000명만 해도 직접적으로 연서명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낸다면 직접 발의까지도 가능한 숫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목소리를 내주는 그런 계기도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좋은 청년 정책들을 위해서라면 청년들이 많이 정치에 참여해야 될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선배 정치인으로서 이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좀 더 이렇게 많이 해달라고 주문한다면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최근 이제 국민의힘의 보궐선거에서 청년들이 국민의힘을 다수 지지하면서 국민의힘은 30대 당대표를 만들어내는 성과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전에 정치를 하기 이전에 밖에 있을 때 많은 청년들에게 투표 좀 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왜 정치인들이 시장으로 갈까요? 시장에는 표가 있거든요. 투표율이 70% 80%가 넘어가니까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하면 효과가 있는데 대학에 와서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해도 투표율이 40%대니까 와봤자 시간만 낭비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당, 여당 뭐 할 것 없이 어느 대통령 후보 할 것 없이 첫 번째가 청년이거든요. 이 말은 청년들이 정치가 꼴보기 싫고 막 뭔가 불편하고 그들만의 리그처럼 보여도 투표는 꼭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내가 세상을 바꿔보겠다라는 큰 꿈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저처럼 이렇게 함께 해주신다면 분명히 세상은 반발짝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면서 함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정책이 왜 부족한지를 따져봤더니 결국에 정치와 행정에서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희들은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 청년 정책과 정치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가 청년 정책에 좀 더 관심을 가지려면 이 청년들이 우선 투표를 많이 해야 되겠죠. 정치에 관심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정치인들처럼 많이 정계로 또 진출하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고 또 찾아오는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 세 분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오늘 마무리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장님 듣겠습니다. 네. 우선 이 청년의 미래가 없이 경상남도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의 미래가 곧 경상남도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경상남도는 이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가 있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경남이 될 수 있도록 청년이 정말 살고 싶은 경남이 될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또 행정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도 달성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핵심은 이 경남의 청년분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직접 목소리를 내시고 직접 정책을 만드시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요. 또 모든 경남도민들, 도의회, 또 MBC를 포함한 이 언론에서도 같이 협조해 주시고 같이 거버넌스를 해주실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오늘처럼 이 MBC에서 시사특구 불독에서 청년에 대한 문제를 같이 다뤄주시고 또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주시는 점 특별히 한번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우리 경상남도는 이 청년분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담아내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분들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 이 참여의 이 구조를 공고히 만드는 힘을 같이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남 도민분들도 함께 응원해 주시면 우리 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박지현 대표 듣겠습니다. 네, 경남에서 청년들이 살고 싶도록 네, 우선 일자리 문제가 조금 더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화적인 것도 그렇고 교통권도 그렇고 이런 인프라가 조금 더 나아진다면 청년들이 더 살고 싶어하는 경남이 될 것 같고 청년들 또한 우리가 만드는 그런 정책들로 같이 경남을 좀 바꿔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현 기자 듣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경남에서 청년들이 정말 재밌게 놀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기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되냐면요. 경남을 떠난 친구들이 저거 정말 재밌겠어라고 해서 경남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정도 수준까지 재밌게 놀 수 있는 공간,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일자리도 충분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또 한번 청년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 청년 문제가 청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 여러분도 이제 아실 겁니다. 우리 현재와 또 미래가 직면한 위기이기도 한데 앞으로 청년 관련해서 이야기 나눌 때는 위기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좀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시사토크 불독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풍수해연구팀장 정태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밀접하게 다가와 있는 기후변화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후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기후라는 것이 실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상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구의 전체적인 변화 양상을 기후라고 하는데요. 특히 기상에서 말하고 있는 강우, 기온, 습도 이런 것들이 변화합니다. 이 변화하는 것을 통틀어서 기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IPCC에서는 기후변화라고 얘기를 하면서 온도하고 해수면 상승만을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기온과 해수면 상승이 이 기후변화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예측하고 전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온도하고 해수면 상승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이런 기후 변화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IPCC에서는 기후 변화로 기온과 해수면 상승을 주로 예측하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IPCC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어로는 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패널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패널 분들이 나와서 무엇을 얘기를 하고 그것들을 논의를 해서 어떤 결정을 도출하게 되는데 결국은 기후변화, IPCC는 그런 패널,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기후에 대한 변화를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합의점을 도출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IPC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PCC는 매 5년 혹은 7년, 8년 주기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그 기후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IPCC가 작성하는 보고서는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워킹그룹 1, 그리고 우리 한국말로 하면 실무그룹 첫 번째, 두 번째가 워킹그룹 2, 워킹그룹 3, 그리고 보고서는 이런 3개의 워킹그룹, 실무그룹이 보고서를 내고 있고요. 나머지 하나 종합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 8월 얼마 전이었죠. 워킹그룹 1이 6차 평가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6차 평가 보고서는 특히 중요한데요.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1.5도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1.5도를 얘기할 때는 산업화 이전 온도와 비교해서 1.5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산업화 이전 온도가 전 지구 평균 온도가 0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1.5도 상승한다는 것과 1.5도가 같이 쓰이는 거예요.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하면 인간과 생태계에 굉장히 심대한 피해를 미칠 거라고 다 예측을 하고 있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2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선사시대, 석기시대, 구석기시대, 청동기, 철기, 산업화 이런 과학적인 이런 역사를 이렇게 오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부터 지금까지 지구온난화를 이제 계측을 합니다. 이런 계측을 하는 방법은 빙하에 얼음을 가지고 탄소 연대를 가지고 온도를 계측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구가 지금까지 생성한 이후로 2도를 넘은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빙하기는 있었습니다. 굉장히 추운 적은 있었는데 전 지구 온도가 2도를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1.5도에서 2도를 가는 데는 굉장히 빨리 짧은 시간에 도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하기 위해서 1.5도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온도가 36.5도인데 1.5도 증가를 하면 인간이 약을 쓸 수가 없는 온도가 도달해서 그때는 약으로도 해열제로도 인간의 열을 내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때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구의 온도도 1.5도 이상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대책과 어떠한 처방으로도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1.5도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차 보고서에서는 1.5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강조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후 연합이라든 아니 환경을 위한 저감을 위한 협의를 하게 되는데 파리 협약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인들이 모여서 기후 변화에 관련된 협약을 맺습니다. 이 협약에서 2도까지 저감을 하자, 2050년까지 지구의 온도를 낮추자 이런 협약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2도 이하로 낮출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과학적이나 이런 평가를 통해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차 평가 보고서가 갖는 의미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2도 이하로 지구의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IPCC가 그런 역할들을 이제 수행을 해서 그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워킹그룹 1, 워킹그룹 2, 워킹그룹 3 종합 보고서가 있는데 워킹그룹 1은 기후에 관련된 전망을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전지구 모델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해서 2050년에 우리가 지구의 온도가 어느 정도 되고 해수면 상승이 어느 정도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럼 예측을 할 때 어떻게 예측을 할까요? 이 IPCC에서는 시나리오를 형성합니다. 시나리오를 형성해서 시나리오에 따라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시나리오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인간의 활동이 탄소 배출을 얼마까지 하면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는 그보다 낮은 단계의 배출, 시나리오 3은 그보다 좀 더 낮은 배출, 또 최악의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8.5 이런 식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합니다. 그럼 인간의 활동이라는 결국은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 활동이 있고 또 토지를 이용합니다. 도시를 건설하기도 하고 무분별하게 벌목을 하기도 하고 아마존을 훼손하기도 하고 이런 인간의 활동. 그러니까 인간의 활동이 다양한데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시나리오를 구성하게 되고 그 시나리오를 모형에 넣어서 탄소 배출량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에 따른 배출량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실무그룹 2, 워킹그룹 2에서는 어떤 것을 하냐면요. 이런 시나리오에 따른 탄소 배출량에 따른 온도가 나옵니다. 아까 이제 기후변화라는 얘기를 할 때 온도 변화와 해수면 변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온도 변화와 해수면 변화가 예측이 되면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냐면 온도는 강우량, 폭염 이런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강우가 얼마나 많아질지, 재난이 얼마나 커질지, 또 폭염은 얼마나 증가할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해수면 상승은 연안 지역의 침수가 얼마나 많아질지, 얼마나 멀리 회피해야 될지 이런 것과 연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영향이라고 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하는 것이 워킹그룹 2가 되겠습니다. 실무그룹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그룹 3에서는 어떤 걸 하냐면 인간의 활동을 변화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나리오에 따라서 온도를 낮추려면 인간의 활동이 변화해야 되는데 그거에 이제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럴 때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손실이 될지 혹은 얼마나 이익이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해 주는 것이 실무그룹 3에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종합 보고서를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IPCC에서는 이런 4가지에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이것들이 이제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 기변화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시나리오가 왜 맨날 변할까요? 보고서 쓸 때마다. 그 시나리오가 변하는 이유는 이게 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새로운 변수들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됐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인간의 활동이 다양화되면서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계속 변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후변화 추정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조금 하시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걸까요? 그 기후변화가 이제 진행이 되면 인간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겪게 됩니다. 뭐 재난이라든가 폭염이라든가 홍수 피해 이런 것들을 겪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기후변화를 저감하는 방법입니다. 저감하는 방법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탄소 저감을 하기 위한 탄소 중립.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탄소를 줄이는 것에서 더 나가서 흡수함으로 해서 탄소가 제로가 되는, 우리가 넷 제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탄소를 아예 발생시키지 않는 것까지 가자고 하는 것이 탄소 중립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적응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전환을 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하면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강조하고 싶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입니다. 또 하나는 참여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참여를 할 수가 있냐면 우리 주변에 어떤 기후변화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그 조사된 바에 의해서 어떻게 저감할 수 있는지를 것들에 대한 참여입니다. 거기서는 소외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필요하고요. 또 내가 참여해야지 실질적으로 양극화를 줄일 수 있고 전반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이해가 좀 되는지 모르겠어요.